최혜지 교수님의 토론을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우리부터. 네, 토론을 맡게 된 최혜지입니다.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페이퍼를 제가 토론을 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러웠고요. 또 발제문을 모두들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토론자로서 얼만큼 고민이 많았을지를 아마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 김기덕 교수님께서 그 사회복지에서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그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데 전혀 철학적이지 않은 철학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저로서는 그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해서 어떤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학습자로서 제가 오독한 부분이 없을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이 글을 읽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뭐랄까요, 제 철학적 이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용감하게 무모한 질문들을 좀 던질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종의 변명 비슷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 몇 가지 저의 질문일 수도 있고요. 제가 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 좀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좀 거칠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글이 우리 김기덕 교수님께서 본인의 글 중에서 이런 경계를 하고 계세요. 그 인권이 가진 이상적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 인권에 대한 충분한 성찰 과정이 없이 그대로 이걸 직접 활용하는 그런 단성적인 욕망, 이걸 이제 성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이제 노인 인권이라는 표현을 너무 쉽사리 하면서 인권이 일종의 우리에게 그 하나의 그 제너시스이자 북극성이자 모든 것처럼 이걸 나침판 삼아서 정책이자 실천의 모든 어떤 그 당위성 자체를 부여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다시 깊은 생각들을 해보게 하는 굉장히 감사한 그런 글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 토론의 주제로 삼았던 것은 그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의 아포리아라는 것에 대한 김기덕 선생님의 지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인권을 논의했던 그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인데요. 일종의 인권이 갖고 있는 한계 또는 인권의 어떤 이념적인 허상성이라는 것 자체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권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주권의 어떤 비포괄성 또는 주권의 어떤 협의성에 근거해서 사실은 인권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성에 대한 그런 허상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되었거나 일단의 그 주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저는 우리가 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금 경험하게 되는 어떤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현상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인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허상성이라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할까, 그게 과연 어떤 인권이 갖고 있는 이념적 허상성을 그렇게 뚜렷이 보여주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의 아프리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그 의문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 두 개의 얘기가 다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주권이라는 거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국적이라든지 이런 시민권에 근거를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인권의 보장의 방식이 될 텐데요.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는 주권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민국가라는 이런 어떤 그런 정치적 토대 위에서 인권이라는 걸 실현하는 과정성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 자체가 인권의 어떤 그런 이념적으로 인권이 갖고 있는 보편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면서 이거는 동시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형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벽하지 못하고 또 보편성에서 위배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으로 드러나는 인권이라는 게 일종의 그 종착지로서 인권이 완벽하게 실현되어진 어떤 보편적 인권의 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하나의 실천적인 경로상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불일치와 간극의 문제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보편이라는 거는 기다 아니다 이렇게 이분론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어떤 보편성이라는 것도 연속의 과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일종의 스펙트럼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스펙트럼의 어딘가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밟아가게 된다면 이런 주권이라는 것도 지금의 경우에는 국가의 범위 안에 갇힌 주권이지만 그게 아까 우리 김기덕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권리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로부터 부여되는, 아니 사회복지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두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이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국가라는 토대를 넘어선 어떤 뭐 일종의 뭐 시민권적 어떤 이상적 공동체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예, 그 국민국가 토대를 넘어선 또는 주권의 그 한계를 벗어난 이런 어떤 연속의 스펙트럼 안에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런 보편 인권으로서의 어떤 이념적인 이념이 현실적으로도 구현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두 가지의 의문을 제가 관련해서 좀 제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김기덕 교수님의 굉장히 그 고민이 빛나는 지점이 저는 그 인권의 아르케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초월적이고 선언적인 굉장히 일종의 어떤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일종의 그 아르케를 굉장히 좀 현실에 기반한 또는 실존에 기반한 것으로서 고통과 부재로 대체하는 것은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통받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면 이 고통이 왜 우리의 투쟁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결국 사회복지라는 것은 그 고통받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어쨌든 그걸 극복하거나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일종의 투쟁이 될 텐데 고통과 그러면 부재가 우리의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결국은 인간은 고통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 인간은 귀한 존재라는 다시 또 인간 존엄의 어떤 문제로 회귀하게 되는 이런 구조는 아닌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결국은 이 존엄이라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그 현재의 인권의 아르케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철학으로부터 그 대안적인 아르케를 찾아가시는데 사실은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출발해 온 것은 아닌가 사회복지의 탄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안적인 아르케로 제시하신 고통과 부재의 문제가 사실은 예, 존엄이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사회복지의 토대가 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의 그 또 다른 아르케로의 그 회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실존의 문제, 실존적인 차원으로 초월적이고 선언적인 거를 이렇게 또 다른 차원이나 층위로 끌어내리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아르케를 찾으신 것이 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고통과 부재라는 것은 존엄하고는 굉장히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그런 어떤 존엄의 역조건 이상을 넘어서기 어려운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좀 제기를 해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고통과 부재를 우리가 그 존엄을 대체하는 아르케로서 대체했을 때 이제 어떤 고민이 드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발달되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들을 하나씩 그 권리의 목록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인권이 굉장히 확대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권리들이 추가되어진 그런 권리들의 상당수가 반드시 인간의 고통이라든지 또는 부재에 기반해서 그런 권리의 목록들이 확대되어졌는가라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발전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권적 뭐 기본권이라든지 자유권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권리들, 사유재산권이라든지 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건대는 어떤 고통받는 민중의 그런 고통을
고통으로부터의 어떤 해방을 위해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그 부르주아들이 그 본인들의 어떤 그 부르주아가 확대되어지는 시기에서 본인들의 정치 경제적인 이익을 뭐 황제라든지 이런 절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사실은 발전되어졌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권을 대체하는 어떤 권리 목록에 추가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고통과 부재를 반드시 전제한 것인가 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들고요. 또 많은 경우에 또 사회권적인 어떤 그런 권리의 경우에도 반드시 고통, 뭐 어떤 경우에도 고통이라는 거는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직접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사회경제적인 정당한 분배,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정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서 발전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케로서 고통과 부재라는 것이 충분히 이제 우리 그 인권이 발달되어지는 또는 권리가 확대되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경로상에서 본다면 고통과 부재라는 것이 이런 권리의 아르케로서 충분한 포괄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먹고 사는 거 그런 먹고 살기 어렵다라는 그런 고통을 벗어나는 방식으로서 과거에 일종의 그 빈자에 대한 어떤 그런 구빈 차원의 정책들이 많았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일종의 그 보편적인 어떤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또 반드시 고통을 전제한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존엄에 기반한 어떤 그 정책적인 지향들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여전히 고통과 부재라는 아르케가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라는 이런 의문들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토론자로서의 좀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통과 그 부재라는 아르케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인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장되어지는 그 방식을 보면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이 인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 고통과 부재가 일종의 인권의 아르케가 됐다면 아마도 그 제한된 자원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인권을 실현해야 되는 이런 정책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틀림없이 누구의 고통이 더 큰가라는 것들을 아마도 그 견주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그 정책의 실천 과정 동안 그 과정에서 아마도 그 누군가의 고통의 수위를 비교하는 이런 과정들은 작업들은 반드시 피해가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그런 고통의 수위를 비교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정당한 것으로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부재의 아르케가 현실적인 정책의 차원으로 정책 실천의 차원으로 연결이 되어졌을 때 오히려 이것이 누군가 자기의 권리 또는 인권 이런 걸 위해서 본인이 얼만큼 격렬한 또는 누구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증명해내야만 하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들을 정당화시킬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기덕 교수님의 그 발표 중에서 이제 제가 또 하나 고민이 되는 지점은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는 김기덕 선생님의 경우에는 인권 담론의 주체로서 국가를 당연하게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전에 이제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게 저의 오독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저 역시도 김기덕 교수님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권 담론의 주체를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인권이 주권으로밖에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거를 회피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대는 권리와 의무라는 것을 공적인 관계로 만드는 그런 제3자로서 국가가 갖는 정당성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예컨대 국가가 없다면 국가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근대적인 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국민국가의 경우에는 그런 국가나 국민국가라든가 이러한 어떤 그 정치적인 발명품 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인권이라는 거는 그러면 없었단 말인가? 공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공적인 관계에서의 인권이라는 거는
공식화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인권이라는 거는 이런 통치체의 출현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관점에서는 아마도 이런 제3자로서 어떤 국가의 정당성, 인권 담론의 주체로서의 국가를 인정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가는 굉장히 어떤 중립성을 지닌 제3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서 특히나 국가 도출론이라든지 또는 국가를 굉장히 어떤 조절체로 보는 이런 입장에서는 국가야말로 실제로는 김기덕 교수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셨던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헤게모니, 체계 자체가 국가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중립적인 존재로서의 그 중립적인 존재, 중립성 자체를 어떤 국가의 본질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국가 이해 또는 국가에 대한 지나치게 낭만적인 생각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발표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제가 갖고 있는 그래서 인권 확대를 위해서 인권의 어떤 보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 건가라는 건데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는 인권과 주권의 불일치 그 간극의 문제입니다. 이 간극의 문제를 뭘로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대한시민권으로서 그 거주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권이나 국적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누군가는 주권의 안에 있고 누군가는 밖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이 시민에게 지워지는 그런 어떤 지위가 아니고 누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그것만으로 그 거주하고 있는 존재에 대한 권리들을 인정하는 거주권으로의 확대가 대안적 시민권이자 인권과 주권의 간극을 좀 극복해낼 수 있는 좀 발전적 형태의 그 권리의 형태가 아닐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런 주권 그 거주권이라는 것을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얘기인데 결국 그거는 이제 그 페이퍼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적극적인 어떤 정치 공간의 창출이다라는 거고요. 적극적인 정치 공간의 창출이라는 거는 결국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인 관계와 사회적인 모든 어떤 중요한 결정의 구조 안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 참여 동등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철학의 구현을 통해서 또는 그것이 이런 어떤 적극적인 정치 공간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규범을 제안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프레이저의 그 주장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정치 철학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천적인 무엇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런 어떤 동등한 지위를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 이런 참여 동등에 대한 지위, 동등에 대한 그런 규범들이 앞으로 좀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 노인, 특히나 이제 오늘이 노인 인권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요. 그 노인들이 경험하는 문제가 이제 분배적 정의에서의 문제. 그래서 예컨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남성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의 임금의 80%,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 임금의 50%밖에 되지 않는 또는 절대 빈곤 인구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3%나 되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이런 분배적인 어떤 정의의 문제라든지 또는 본인이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지 본인의 굉장히 그 실존적인 문제조차도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고 본인의 의존성이라는 것 때문에 동등한 참여 자체 본인의 그 일상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자기 결정권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인정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어르신들의 그 인권이 억압되어지는 상황 또는 권리가 제한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에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어찌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참여 동등이라는 것이 노인 인권에 관한 어떤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의 토론은 아마도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합동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저기 조효재 선생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지금 최혜진 선생님 토론에 대해서 선생님 먼저 좀 반응해 주시면. 예, 뭐, 네, 그 토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저의 고민하고 닿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시간이 되나? 몇 분 정도? 한 5분에서. 예, 5분 정도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드린 주제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권이라는 문제를 구현해 나가면서 항상 이제 우리는 이제 보편적인 것 또는 뭐 아주 이제 궁극적인 것을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그 현실을 통해서 보거든요. 항상 이제 잘못된 현실을 통해서 그 현실이 다다르지 못하는 부분 속에서 보편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권을 실천해 나가면서 이 인권이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든지 다른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진화를 해 나가고 그 방향이 뭐 보편적인 방향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만 우리는 늘 이제 인권이 보편적이라는 어떤 좀 초월적인 전제를 항상 어떤 과정 속에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정상을 딱 두고 또 그걸 설정하고 그걸 갖다가 추동을 하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부재 이것도 지적하신 분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다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고통의 부재가 좀 선명하게 드러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좀 좁게 인권을 이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주로 이제 고통과 부재와 뭐 이런 거에 대한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인간학적 철학에서는 인간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을 일단은 존재, 그다음에 존재가 충분하면 그 다음에는 발전과 진화 이런 단계를 보긴 해요. 이렇게 존재와 발전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가 못하는 게 고통과 부재니까 고통과 부재도 하나의 중요한 인간의 어떤 욕구라면 발전과 진화도 욕구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걸 이제 들고 보면 인간이 왜 더 나은 사회를 꿈꾸고 더 개인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더 좋아지려고 하느냐는 것도 결국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허무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의미를 두려고 하는 큰 하나의 스펙트럼을 본다면 이 고통과 부재를 너무 이제 좁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실전 철학에서는 이 고통, 부재, 불안 이걸 좀 근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통과 부재 또 다른 종차별주의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인간만이 뭐 고통을 느끼냐? 최근에 뭐 동물학대라든지 뭐 식물학대, 뭐 환경도 전부 말을 못할 뿐이지 고통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 때문에 그래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 공감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액션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거든요. 팩트거든요, 이게. 역사로 증명이 됐고, 그게 저는 존엄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독특한 특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차별주의가 아니라, 종으로서 가진 특성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가에 대한 문제는 정말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적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이제 그 현대 인문사회과학의 전체 주제여서 이런 건 다양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뭐 일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또 일부 사회복지
학자들이 국가에 대해 국가를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국가를 거의 어떤 목표로 생각해서 그 국가 외에는 사회복지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분위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자. 국가 밖에도 복지가 있고,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통치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저도 낸시 프레이저 얘기가 상당히 뭐랄까 좀 그분이 현실론자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인 대안을 많이 내시는 분이라서 공감은 하고요. 거주권 자체 저도 흥미로운 주장이긴 한데, 사실 이제 대표적인 거주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민자한테 주어졌던 영주권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철저히 심사를 해서 쓸모있는 사람만 거주권을 주기 때문에 이 거주권 자체가 상당히 이제 현실적으로 매력적인 하나,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까 좀 고민이 들어서 거주권이 아르케는 아닐 거다. 거주권 밑에 뭐가 서브스탄스가 있어야 거주권이 인권의 담대자로서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입니다. 교수님이 좀 글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